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제가 내일 수업에 우리 수강생들이시죠. 수강생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인구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거의 대부분을 아주 짧지만 저희 김명경 대표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구의 최소 단위는 누구냐? 그거는 개인 그리고 나와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인구 이야기이지만 인구의 이 최소 단위인 나와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을 보시면 제목은 인구학적인 상상력으로 기획하는 미래인데 좀 굉장히 뭐 추상적이고 좀 어렵죠. 근데 왜 이 제목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지 여러분들은 강의 끝날 때쯤이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인구 그러면 아까 우리 실시간 채팅에도 올라온 거 보니까 아까 송대릴라님인가요? 이렇게 잠깐 봤었는데 인구 절벽 시대에 살고 있네요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인구 절벽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출산 큰일 났어요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구 그러면 제가 지금 저기 이 슬라이드에 적어놓은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인구 절벽을 막을 수가 있나요? 인구 절벽이 정해진 미래인데 어떤 인구 정책을 펼쳐야 되나요? 하고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혹은 정책 이야기, 혹은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까 저 김미영 대표님 말씀처럼 나와 가족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구가 어떻게 나랑 가족이랑 연결이 되나? 인구하면 저출산이고 인구하면은 고령화고 인구하면 인구 절벽인데 그거는 거시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나랑 가족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거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인구는 미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 정해진 미래가 인구 벌써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나는 사실 오늘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해진 미래가 개인한테는 숙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고, 저는 그 방향성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정부는 반응을 할 거고 어떻게 기업은 반응을 할 거고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회를 이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제 이 강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게 길지는 않아요. 한 25분, 3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거고,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이 김미경 대표님이랑 같이 대담을 하면서 또 남은 이야기들도 드릴게요. 만일에 우리가 이제 인구를 개인으로 지금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큰 이야기들 저출산, 고령화, 뭐 인구 절벽 이야기인데 그거 말고 개인으로 한번 돌아와 보자. 사실 제가 제 영상이 꽤 많은 곳에 지금 올라가 있어가지고 제 영상을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좀 했거든요. 거기 댓글 달아놓은 걸 보니까 우리나라 큰일 났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지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인의 뭐라 그럴까요? 그 리액션을 또 이렇게 적어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적어놓으신 거 보니까 그다지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나의 미래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몇 개 적어놨죠. 보세요. 이제부터 각자도생의 시대라는 것이네요. 또는 뭐 한국은 탈출해야 되는 게 정답인 거죠. 이민 가라는 거죠. 또 역시 인구로 보니 우리나라는 미래가 안 보여요. 인구 답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게 뭐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저거는 사실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왜 오해가 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찬찬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인구학이라는 학문인데 인구학 들어보셨나요? 혹시 인구학? 인구는 다 알아요. 근데 인구학, 요즘에 인구를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인구학이라고 들어본 건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인구학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런 겁니다. 인구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니까 인구학이라는 학문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인구정책, 저희 서울대학교에 인구학 연구실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정책 연구센터가 있는데 저하고 저희 구성원들이 매일 하는 공부는요 그냥 저출산과 고령화 요 두 가지만 보는 건 아닙니다. 인구가 바뀌어 나가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의 각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왼쪽부터 있죠. 출생, 이동, 그리고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다 사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동을 해 다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구라는 건요, 인구학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출생과 이동과 사망은 그 안에 다른 요소들이 또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블럭으로 쭉 쌓아놓은 것들 있죠. 저게 예시입니다. 보시면 인구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구가 있고, 가구라는 거는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가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분포, 우리 지금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수도권으로 집중이 언제부터 되는지, 왜 되는지, 그런 분포, 그 다음에 결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얼마나 많이 하고 덜하고 왜 하는지, 왜 덜 하는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나 언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밑에 있는 인종, 우리나라는 인종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나가 주된 인종으로 되어 있지만 인종이 여러인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아주 좋은 예가 미국이죠. 이런 나라에서는 인종별로, 인종도 다르지만 인종별로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요. 그럼 사회가 어떤 언어와 어떤 종교를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것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저희 인구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왜 공부할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이게 왜 중요하죠?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동하고 사망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요, 바로 이겁니다. 인구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자원이 있는데 이 인구랑 자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가족계획 사업이라는 걸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가족계획 뭐 표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족계획을 왜 했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자원의 양이 좀 적었는데 애가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입이 많아지면은 자원을 쓸 수 있는 자원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애는 많아지고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러면 너무 자원의 양보다 늘어나면 이게 빈곤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자고 한 거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너무 인구가 모자라고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원의 총량이 있는데 그걸 못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구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춘,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걸 찾아가는 학문이 바로 인구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그 구성원들이 계속 그런 연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인구는 미래랑 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수업 이름 자체가 MKTV의 미래의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수업이죠, 내일 수업. 이 내일 수업이 결국 미래고, 이 사실 인구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구?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출생, 이동, 사망, 이런 거라 그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왜 미래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왜 그런지를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예요. 이 출생아 수가 오른쪽 보기처럼 바뀌어 왔어요. 1972년, 지금 72년생 있으신가요? 우리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72년생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은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72년생.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 제가 72년생이어서, 그 저와 제 동갑은 95만 명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1982년에 85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송대렐라님, 72년생이군요. 예, 저랑 이게 동갑이시네요. 82년생들은 85만 명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태어났죠, 그 당시에. 그러다가 94년생이 지금 29살인데 이 94년생이 72만 명이 태어납니다. 갑자기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생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44만 명이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팍팍 줄어들죠. 이걸 줄어들었을 때 다음 중 작년 2021년의 출생아 수에 가장 가까운 숫자, 사실 이거의 답이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이게 참 우연의 일치입니다. 오늘 통계청이 저 숫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혹시 신문이나 언론을 지금 보신 분들은 답을 아실 거예요. 자, 1번 50만 명, 2번 35만 명, 3번 26만 명, 4번 15만 명.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26만 명입니다. 예,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어난 사람의 숫자는 26만 명으로 급감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를 가져왔는데 이거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50년 만에, 그러니까 72년에서
2021년이니까 49년이죠. 49년 만에 95만에서 26만 거의 4분의 1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줄어든 거 보고 와 진짜 많이 줄었구나 이것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인구의 가장 중요한 속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랑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거는 26만 명에는요 이미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미래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이 26만 명이 앞으로 20년 뒤에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 청년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대학을 들어갈 거고 그 지나면 또 노동시장에 들어갈 거죠. 대학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벚꽃 엔딩처럼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입생을 뽑아야 되는데 입학 정원보다 신입생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작년부터 시작되는데 작년에 대학을 들어간 친구들이 49만 명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지금 2학년 올라가요. 그러면은 벌써 49만 명, 44만 명이고 5만 명이 줄었잖아요. 이 친구들이 대학 들어갈 때 즈음에는 이거 대학 들어가기가 지금 상황이 또 바뀌네 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26만 명이 대학 들어갈 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거 이제 1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18년 뒤에 우리나라의 대학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우리는 뭐 서울대학교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으니까 서울대학교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를 없애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먼 미래도 아니라 15년 정도 뒤에는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생태계가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입학제도 다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입학제도라는 거는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즉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 가는 그 대학의 자리 숫자보다 더 많을 때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그게 바뀌잖아요. 자, 그다음에 노동시장은 어떨까? 지금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의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어려운데 하지만 생각을 감안해 보시면요. 그 지금 노동시장의 딱 중앙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신입 노동시장의 중앙에 있는 친구들이 저 94년생이에요. 72만 명이 태어났고 저들의 80%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60만 명이 이미 넘잖아요. 60만 명의 대졸자가 이 새로운 그 일자리를 잡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26만 명이 태어났어요. 만약 26만 명 중에 80%가 대학을 가더라도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그러면 60만 명이 경쟁할 때와 그다음에 한 몇만 명이 한 20만 명이 경쟁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가 이미 담겨져 있어요. 더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뒤에 이들이 청년이 됐을 때 어디에서 살까요? 어디서 살 것 같으세요? 지금 저 94년생, 72만 명 태어난 94년생들의 56%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이거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민등록 안 든 사람까지 다 치면은 한 60% 됐거든요. 그럼 6, 7에 40이니까 한 40만 명, 42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사람이 없다고 지금 뭐 지역 소멸 얘기가 나오고 지역에 청년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26만 명은 어디 살까요? 어디? 도시에 살 것 같으시죠? 근데 정말 도시에 살까?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저 26만 명도요. 뜯어놓고 보면은요. 지금 대표님이 방금 도시에 살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말씀이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그림 되게 재밌습니다. 81년생이 저 이렇게 일단 빨간색이 수도권에서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수도권에서 몇 %가 태어났나요를 보여주는 게 저 빨간색 그래프고요. 빨간색 이렇게 바고요. 그 옆에가 잘 안 보이는데 그 옆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 있나요? 예, 뭐 보라색이군요. 연보라색. 저 연보라색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의 비율이고 그 옆이 경기도, 그 옆이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치면 수도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빨간색만 보시면 되는데 1981년에 태어난 사람, 아까 82년생이 72만 명 태어났다 그랬으니까 그 비슷한 정도 태어났을 텐데 한 72만 명, 죄송합니다. 82만 명이 태어났다고 말씀드렸는데 85만 명 중에 37.9%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었습니다. 뭐 아주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90년생 보세요. 10년 동안 갑자기 37.9%가 49%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 90년생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즘 이제 현재 낳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있는 연령대가 가장 중심에 있는 게 90년생들이거든요. 그럼 90년생이 49%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어. 고향이 수도권이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아이를 낳았을까요?
수도권에서 나야죠. 그러니 지금 2021년생을 보면은 52.4%가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다라고 청년들이 몰려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미 30년 전에 수도권에서 막 그렇게 많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이 안에 탁탁탁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2003년생, 그 2003년생부터 50%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2003년생이 저 50% 넘은 저 사람들은 아이를 앞으로 한 12, 13년 뒤에 아이를 낳아줄 텐데 어디 가서 아이를 낳을까요? 수도권에서 아이를 낳을까요? 아니면 지방에 가 있을까요? 수도권에서 있어야죠. 근데 지방에서도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져보면은 앞으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사실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인구라는 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숫자 하나하나가 이렇구나, 많이 죽었구나, 많이 조금밖에 안 태어났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부분의 미래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국가는 이제 출산율이 낮으니까 뭐 출산율을 높여야 돼요. 뭐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이 됐으니까 집중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국가고, 개인인 나는 혹은 나의 가족들은 과연 이걸 보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강조를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오늘의 인구는 이미 미래의 밑그림을 탁탁탁탁 그려놨습니다. 이 밑그림이 있을 때하고 이 그림이 없을 때의 미래의 모습은 완전 다르겠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미래라는 도화지가 있어. 내일이라는 도화지예요. 우리 내일 수업이니까. 내일이라는 도화지가 있는데 도화지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거하고 뭔가 누가 밑그림을 탁탁 그려놨어요. 어떤 거를 채택하시겠어요? 밑그림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내가 채색하려면. 있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이 밑그림이 있는 거가, 이 밑그림을 누가 그렸다? 이게 바로 인구가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밑그림이 있으니까 이 밑그림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 밑그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미래를 이렇게 숙명적으로 이거 뭐 답도 없어, 이게 아니라 사실은요, 답이 있어요. 답을 찾아가는 능력을 기르자는 게 제가 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강연의 주제입니다.